예,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오랜 긴 시간 동안 제 소개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처럼 정말 길고 자세한 소개는 다시는 받아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소개시켜 주신 그 정성과 그 노력만큼 저도 오늘 좋은 좀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워낙 경제라는 것이 여기 다 계시는 이제 전문가시들이시지만 사실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쉽게 좀 말씀드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인데요. 저희가 7월 초에 그러니까 경제 정책 방향은 크게 저희 정부는 두 번 세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내년도에 경제 정책 방향을 한번 크게 세우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있어서 자,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뭘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금년도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처해진 여건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의 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지난 5년간, 그러니까 그 윤 정부가 들어서기 5년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요. 또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일본과의 수출 분쟁 때문에 좀 소재 부품 장비라는 큰 틀을 저희가 큰 허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었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22년도 1월 달쯤에서 1월, 2월 그때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올 정도로 길게 갈 거라 생각은 못했고 또 사실 그것만큼 임팩트가 굉장히 컸고 우리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었죠. 재정과 금융과 여러 가지 모든 가용한 재원 그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태크 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연준을 필두로 해갖고 너도 나도 사실 경쟁적으로 금리로 굉장히 빨리 상승시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IT 불황 우리의 사실은 왜 IT 불황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품이 뭐냐면 여러 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입니다. 수출을 통해서나 투자를 통해서나 사실 수출이나 투자에 다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IT가 호황을 이루면 사실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큰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최근처럼 IT에 좀 불황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기간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국가 채무와 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그 와중에도 또 사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규제의 문제 또 생산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굉장히 정부 출범을 하던 22년도 5월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드러났던 시기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물가 측면은 먼저 그 당시에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것을 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써 있는 이게 빨간 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천연가스라든가 기름이라 원유라든가 또 미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를 하다가 22년 퇴전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것도 똑같은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요.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정부 출범 당시에 전 세계나 미국의 물가나 유럽의 물가나 모든 것이 역대급의 물가 수준을 보여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30-40년 만이라고 하니까요. 그게 한 1980년대에 호황 이루었던 제가 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호황이 이루었던 그 물가 이후에는 사실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너도 나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층계로 나타나는 이제 붉은 부분들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21년도, 22년도 초에 보면 0.5%였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10배 이상을 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에 따르다 보니까 국제금융시장도 굉장히 변동을 치게 됩니다. 뭐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주요국의 주가도 뭐 전체적으로 뭐 복잡한 그림이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죠. 그래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것이 뭐면 이 시기가 결국은 가장 어두운 시기일 거다. The darkest hour.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오일 쇼크가 왔던 시기, 그 다음에 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시기, 뭐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서 23년도 관공에서 저희가 파란색 그래프가 성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세계 성장의 절반으로 줄게 되고 물가는 사실 2배 이상으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메모리의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매출액도 굉장히 줄어들고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 뭐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반도체 재고를 줄고 있느냐 늘고 있느냐라는 얘기.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양을 줄이겠다. 생산하는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격을 조금 받쳐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받쳐주는 데 있어서는 재고가 줄어야 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뭐 당장 생산을 줄였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생산을 줄여서 재고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재고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사실은 수요가 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27년도, 21년도의 평균이 저희가 재고 지수로 해서 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한 98 정도 했던 것이라면 지금 현재 한 240까지 갔었으니까요. 최근에 들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도체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국가 채무하고 그 가계부채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면 사실 지난 정부 5년간은 굉장히 재정을 많이 썼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채무가 저희가 17년도 시작을 했을 때 한 660조 정도였던 시기 것이 21년도에 갔을 때는 1000조가 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동안 한 400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근데 국가 채무의 엿을 강조하시면 많은 분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에 좀 돈을 더 풀어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국회의원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이 아까 말씀드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풀렸던 돈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돈을 풀게 되면 물가를 다시 한번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국민의 전체적인 후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물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쉽게 얘기하면 빵을 1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을 물가가 오르게 되면 200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다 사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국가 채무. 저희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경제학을 배울 때 아까 명단을 보니까 정운찬 총리님도 한번 와서 여기 강의를 하셨던데 거시경제를 정운찬 교수님한테 당시 배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동기 중에 하나 누가 손을 들어서 아니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그냥 쓰면 되지 왜 국가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정운찬 총리께서 해서 생각을 해봐라. 돈을 빌릴 수 있으면 계속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하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사실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국가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뭐 제가 주변에서 한 10,000원 쭉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빌렸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 수준을 넘어가면 뭐 소문이 쫙 나면서 야 쟤한테는 돈 빌려주지 마. 이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것이 국가 채무는 한 번 늘어나면 사실 쉽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발산한다고 하는데요. 국가 채무가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하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공공기관들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생산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언론에서 여러 번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규제가 많아갖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CES라고 들어보셨죠? 매년 라스베가스에 보면 한 1월 달쯤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합니다. 뭐 우리가 엑스포하고 비슷한 것들인 거죠. 근데 거기 가면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기술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출품을 하고 거기에서 혁신상을 많이 받습니다. 한때 한번 20개, 30개 정도의 기업들이 거기서 혁신상을 받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바이오와 관련되는 것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여간 그런 규제 때문에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규제가 좀 많다는 것이고요. 조세 경쟁력 수위 이거는 결국 뭐 우리가 법인세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난 작년까지는 저희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그게 OECD의 평균이 한 21% 정도 되는 거니까요. 거기보다 한 4% 정도가 높은 거고 결국 영업이익이 4% 정도 사실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동산 문제. 뭐 사실 지난 정부가 부동산을 올리고 싶어서 올렸던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시장과의 시장 원칙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17년도와 22년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가 올랐고 지금 현재 그게 한 4분의 1 정도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걱정들 하시고 뭐 다시 조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하여간 anyway 봤을 때 지난 5년간 올랐던 거 2배에 대해서 한 4분의 1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 천천히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면서 국민들이 너무 높은 집값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시는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세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죠. 임대차산법을 당시 실시를 할 때 그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갑자기 통과가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상황을 보면 사실 전세 가격이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불안한 거 아니냐. 그 부동산 PF 역시 17년과 22년도에 당시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열기가 뜨거웠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계부채의 많은 취준물이 주담대입니다. 주담대 뭐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의 그런 열기들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가져온 것이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이 현 정부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회색 막대표가 16년 말이고요. 파란 게 21년 말이고 빨간 게 22년 말 기준인데요. 보시면 16년과 21년을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뛰었죠. 한 20% 포인트 정도 가까이. 저희 20%는 접니다. GDP 대비했을 때 가계부채의 크기입니다. 20% 정도 올라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아마 금리가 굉장히 높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가계부채가 저희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탈원전 문제는 제가 뭐 길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수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원전들은 문을 닫고 더 이상 짓지가 않았죠. 사실상 그거를 국내에서 쓰지 않는 거를 해외에 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은 문제였던 것들인 거죠. 또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전기값 많이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원전을 멈췄던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우리가 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재 성장률이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7%씩 성장을 10년을 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저희가 80년대만 해도 8% 이상,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경제 규모 자체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2배 이상 성장하는 경제였던 것들인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의 잠재 성장은 저희가 2% 내외로 봅니다. 2%가 사실 2배로 성장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근데 미국이나 독일, 일본 잠재 성장률 저희보다 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저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보면 뭐 약간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진국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보면 2년에 0.5% 정도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60년대 중반 태생인데요. 제가 65년생인데 유일하게 저희 주변에 있어서 한 해에 태어난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시기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90한 뭐 8, 9만 정도 신생아가 태어났죠.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예, 26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이게 50만 이하로 떨어지고 40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부터는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국력은 사실 인구에서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소비도 그만큼 받쳐주는 거고 생산도 그만큼 가능했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생산 관련 인구에서 인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잠재성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저기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건 있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규제도 많고 기술 발전에도 뭔가 한계가 있고 자본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 자체가 90년대에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경제에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측면에서는 보면은 이 제조업과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부든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경직적인 노동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죠. 최근에 그 어느 언론에 보면은 테슬라에서 기가팩토리라고 근데 테슬라의 공장을 짓는 것을 아시아에 어디를 짓느냐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한계가 결국은 노동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뭐 H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하는 H사 같은 경우는 이 공장에서 A 모델을 하다가 B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B 모델로 바꾸고 싶어도 쉽게 못 바꿉니다. 그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직적인 시스템으로 과연 테슬라가 들어오겠느냐, 그 고생해야 될 거 뻔히 알면서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거죠. 그만큼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가 교육은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은 교육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조금 비효율적이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공교육비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문제인 것들인 거죠.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지금 떠안고 시작을 했던 게 이번 정부고요. 지난 1년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단적으로 한 장의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1호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일본 수출 규제 갑자기 드러났던 2019년 7월 달에 갑자기 들이닥쳤던 일본 수출 규제도 4년 만에 해제가 됐고요. 한일 통화수요도 8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주저를 하셔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자라고 하는 회의도 직접 18번, 18번 그거 하셨고요. 그다음에 F4회라고 31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라고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한번 만나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야, 한은 총재하고 경제부총리가 드디어 만났다.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즘 거의 매주 만나시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낮에 만나셔서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그리고 저 금융위원장 이 네 분이 만나서 F4라고 하는데 이게 플라워는 아닙니다. 파이낸스 4인데요. 이분들이 네 분이 모이셔서 경제 현안,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의 문제, 뭐 부동산 PF의 문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와 같은 그 주요 전략사 국가 전략 기술에는 35%까지 투자 세제 지원을 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UAE에 최근에 이제 300억 불 정상 외교를 통해서 저희가 그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은
재정 운영은 방만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긴축적으로 해서 결국은 건전 재정의 기조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탈원전이나 원전 수출 개시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결국 시장의 원리에 맞게 세제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 너무 징벌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 국내의 투자와 국내의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성장의 모티브를 삼겠다라는 것이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중심의 시장 경제로서의 복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 상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요. 물가는 작년도 7월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3%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2%대 초반으로 떨어졌죠. 최근에 다시 유가가 조금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상 악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중간에 한번 3%는 찍을 것 같은데요. 월 단위로 봤을 때 3%는 한번 찍을 것 같은데 2% 아래로 좀 안정적으로 제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의 물가 상승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뭐 일본, 미국, EU, OECD, 영국 나오는데 물가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사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현저하게 낮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전기료가 가스료가 그리고 저희가 관세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면제해 주면서 싼 가격으로 농축수산물을 들여오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사실은 금년도에 들어왔을 때 취업자 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년도에 워낙에 취업자 수가 많았었거든요. 취업자 증가 수가. 이게 이제 빨간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정권별로 늘었던 취업자 증감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30만 정도면 굉장히 30만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고용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30 내외인 것들인 거죠. 근데 사실 지난 정부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보면은 물론 1년 정도입니다만 56만입니다. 평균. 작년만 해도 80만이 넘었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조금 의외였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뛰지라고 할 정도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워낙 이제 기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1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도 사실 보면 그게 이제 30만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최근 들어서 20만대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건 뭐 여러 가지 날씨 요인이 있는 거고 아마 그래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금년도도 평균 한 3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32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30만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용률과 실업, 사실 저희가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앞으로도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할 나이에 있는 분들이 떨어지는데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용률과 실업률 얼마나 많은 모수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업에 처해 있느냐로 봤을 때 최고 수준의 고용률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 측면을 봤을 때는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외 여건도 금년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떨어지는 걸 여러 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이 어디냐면 금년도의 성장이 1.4% 내외입니다. 지금 전망하는 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건 1.4%고요. 최근에 KDI나 한국은행 여러분 다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 IMF, OECD 다 1.4%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오냐면 저희는 애초에 정부 처음에 시작할 때 1.6% 금년도는 1.6%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세계의 전망 기구들이 사실 2% 가까운 숫자를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 경제는 더 성장을 할 거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사장이 그 당시에 냉철하게 봤을 때 녹록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를 했었던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4%를 한 건데 사실은 그 수준으로 정부가 당초에 전망했던 수준으로 많은 기구들의 전망 숫자들이 수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두 달에 분기별로 계속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자주 나오는 거고 떨어져 보이는 거지 그렇게 큰 이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파란 그래프 왼쪽 거를 보시면 한국은
22년도에 2.6%를 성장했고 다른 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좀 낮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게 저게 작년도 거니까 금년도에 성장하는데도 사실은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불리한 출발이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 왜 우리나라 경제만 전망이 떨어지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사실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수입 이거를 통해서 사실 성장을 하는 나라인 거죠. 다른 나라들은 사실 미국 같은 거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거 보면 사실 내수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내수 자체로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내수로서는 뭐 나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주변의 나라들이 잘 세계 경제가 커지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본 가장 우리의 수출 파트너였던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수출 위주로 하는 성장하는 나라들의 경제 성장이 조금 안 좋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만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 이 꼬리 부분이 왼쪽 그래프의 꼬리 부분이 조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보면은 결국 뭐 전체 수출,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수입 자체가 굉장히 또 줄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무역 수지는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들 하는 야뭐 불황형 성장 아니냐? 왜 수출도 줄어드는데 수입이 더 줄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됐다 그래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뭐 어느 측면에서는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인데 수입이 더 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수출이나 수입들에 있어서의 마이너스가 커지는 건 사실은 가격 요인입니다. 가격들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수입 뭐 원유 수입해서 석유제품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럼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만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지. 최근 들어서 보시면 반도체나 수출이나 모두 물량만 따지고 보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황형이라고 하면 팔리는 것도 숫자 자체가 적게 팔려야 불황인 거죠. 가격만 이제 조금 받쳐주기 시작을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로 갈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게 한 9월 내지 10월 정도가 되면 수출은 플러스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이 조금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불안한 요인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크게 이 상황이 변하지가 않는다면 한 10월 정도가 되면 수출도 플러스가 되고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불황의 모습이 아니라 좀 나아지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요. 중국 경제가 뭐 회복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최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중간재를 우리나라에서 다 수출을 해서 그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 갖고 중국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면 중국도 잘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사실 좀 경쟁의 관계로 바뀌고 있어요. 같은 제품을 같이 만들어서 팔고 결국은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 조금 유리한 것들. 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요즘 샤오미 이런 제품 보시면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싼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 더 혁신적인 제품으로 가야 되고 조금 더 신성장 쪽으로 가서 이 중국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뭐 여러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에 뭐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F4 회의 이런 걸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최근에 조금 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요. 환율, 뭐 주가, 뭐 이런 것들 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해외에서의 평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하반기의 경제 전망은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금년도는 한 1.4% 여기 막대 그래프 보시면 1.4%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1.6%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성장을 유지하는 거고 내년도에 가면은 오히려 2.4%로 해서 전체적인 선진국의 평균보다는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2년도 우리의 성장이 2.6%이기 때문에 금년도 성장이 조금 출발선상에 불리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성장이 조금 좀 낮기 때문에 또 내년도 성장은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선진국 평균보다는 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선진국 평균의 두 번째 막대 그래프 보시면 24년도가 1.4% 성장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더 높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밖에 이 터널의 끝에서 밝은 빛이 보이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조금 나은 환경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하지만 그 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팟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저 구멍난 도로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글로벌 금융 불안도 있고 반도체 경기가 과연 언제 우리가 전망하는 것처럼 살아날 것이냐라는 것들도 있고 이제 하지만 저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저희가 정부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극복을 해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금년도 하반기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시장 경제의 복원이 저희가 제일 목표고요. 그걸 통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게 이제 경제 활력을 좀 높여야겠다. 그런 와중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아픈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부가 보듬어 주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우리의 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목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건 신성장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인구의 위기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같은 미래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여기 네 가지 축으로 저희가 경제정책 방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존은 지키면서도 민생 경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금융계 외환 측면에서도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 여러 가지 대내외 리스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국내의 내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망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고요. 그 수출 품목도 좀 다변화해서 원전, 방산, 플랜트 정상 외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업이신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금융과 재정 측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350억 불의 해외 수지를 저희가 금년도에는 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인프라를 보시면 저희가 원스톱 수출 119라는 조직을 지금 원스톱 수출 지원단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원스톱 수출 119라 그래서 매달 여러 가지 공단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에러에 있는 부분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좀 완화시켜 드릴 수 있고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통령과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수출에 독려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경제 외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국, 일본과의 문제, UAE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의 경제 외교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하죠. 가끔은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과 법인은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기는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부자는 아니죠.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소유주인 그런 분들이 부자지만 삼성전자 자체가 그 법인이 부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숫자를 까먹었습니다만 하여간 수백만이죠. 거기에 딸려 있는 고용된 인원이 또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거의 협력업체들까지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삼성전자하고 연계가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 되고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차관이 되기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꽤 갖고 있었는데요. 오면서 다 팔았습니다만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 실명을 얘기해서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낮추자라고 했는데 획기적으로 좀 낮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뭐 여러 가지 그 구간별로 한 1% 포인트만 일단 낮추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 윗줄을 보시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임이라는 한글이기는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해외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해외에다 자산 만약 뭐 삼성전자가 해외에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었다. 그걸 국내로 가져오면 그동안은 세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해외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 투자도 못하고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야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을게 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투자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세제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시투자세 공제제도라는 거는 금년도에 투자를 전년보다 조금 더 전년 한 3년 평균보다 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하나 더 줄게 라고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 임시투자세 공제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35%라는 숫자가 기억나실 텐데요. 국가전력기술의 시설투자세 공제도 더 확대를 했죠.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뭐 미래 자동차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액 공제를 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고 그거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고 세금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희 이제 가업승계 상속증여세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업을 하신 거 뒤로 이렇게 후손한테 물려줬을 때 세금 상속제한 증여세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되고 시설을 얼마를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제약 조건도 완화를 한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이 가업승계 관련해서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도꼭지에 예를 들면 옛날엔 다 금속으로 수도꼭지를 만들었었죠. 근데 그걸로 만약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수도꼭지를 만들면 가업승계가 안 됩니다. 그거를 지금 바꾸려고 다시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분류, 그러니까 HSBC 코드나 중분류, 대분류 뭐 이런 분류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중국에서 사실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죠. 아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 기업,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제나 재정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규제, 그다음에 뭐 입지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투자하려고 제고하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이거는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미래 대비의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혼인 증여세산 공제 신설이라고 있죠. 저희가 이제 증여를 할 때 뭐 저 아들 딸한테 증여를 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혼할 때는 사실 그보다 조금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평균적인 전세 가격이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결혼할 때 1억을 더 5천만 원 먹고 1억을 더 증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양가 합치면 1억 5천씩 해서 3억 정도가 되니까 전세 자금 정도는 세금 안 내고 증여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결국 뭐 부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세 자금의 한 수준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도와드리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뭐 출산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역 경제와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지역 인프라 사업에도 좀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는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기회특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잘 아신 것처럼 굉장히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지방에도 조금 그 세제나 여러 가지 예산상에 좀 재정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투자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회특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곧 조만간 입법화 될 것이고요. 뭐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행을 좀 많이 가자. 국내 여러분들 제발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우리의 재원이 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내에도 좋은 데 많습니다. 좀 국내 여행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뭐 사실은 가스공사나 한전만 생각하면 전기요금 많이 올려야죠. 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 가지 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을 나가고 있고요.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해서 전년보다 조금 덜 쓰시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핵심 생계비도 경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기가스 요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다른 나라와의 우리나라의 물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상당히 사실 전기가스 요금과 관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른쪽 그 맨 끝에 보면 주요국의 요금 인상률 비교하시면 한국이 전기가 작년에 17% 올랐고 2년 동안 17% 올랐고 가스는 조금 많이 39% 올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83%, 가스가 258% 늘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긴 다 사실 민영화된 나라들이거든요. 전기가스들이 다 그냥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확 올려받는 건데 우리는 공기업이고 아직은 뭐 계속 공기업이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 조금 긴 시간에 거쳐서 조금씩 올려주면 그 충격은 완화가 되면서 재정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망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리는 걸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기가스 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뭐 인상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전기가스 요금의 폭탄에 대해서는 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반된 입장이 있는 거고 저희가 좀 서민의 입장에서 조금 뭐 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정이나 세제를 징벌적인 수단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시장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하면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5년간 종부세를 내시던 분들이 한 10배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내는 분이 한 5배 정도가 늘어났고 그 세수 자체는 한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중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종부세라는 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 채를 갖고 계시면 그 여러 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서 그 전체적인 보유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적인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다 다시 한번 누진적인 구조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다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과 20억 똑같은 20억을 갖고 있는 만약에 똑같은 20억을 갖고 있다. 근데 누구는 한 채를 갖고 있고 누구는 두 채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20억임에도 불구하고 두 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재산세가 있는데 왜 또 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으신데 거기에다 대고 원래 누진적인 걸 다시 한번 누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 그 부분들을 고치게 된 거고요. 여러 가지 실수요자들이 좀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규제 지역의 해제라든가 대출 확대라든가를 통해서 했고 임대차 시장도 사실은 저희가 전세 보증금 차익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일치하고 여러 가지 다시 없어졌던 그 등록 임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다 복원하면서 좀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청년 이번 정부의 가장 특징은 청년은 그냥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사실 주체로서 조금 활용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청년 보좌관 역을 다 두고 있고 인턴들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고용 문제에서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 조금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취업자 수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청년 자체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떨어지는 거에 한 90% 정도는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자 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건 그 핵심 복지 지출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12%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세제의 문제라든가 뭐 금융의 문제들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기 연장 자영업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만기 연장을 계속 해드렸죠. 갚을 수가 없으니까 워낙 뭐 매출도 안 오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기 연장과 상한유예 두 가지가 있는데, 만기 연장에는 그냥 뭐 금년도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연장을 해준 거고요. 상한유예는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이 상한유예인데, 이 차주별 대응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걸 보시면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다 3년 동안은 일괄 다 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5년 9월까지는 사실은 만기가 도래하는 분이 없어요. 스스로 돈을 갚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면. 그다음에 상한유예, 아까 말씀드린 이자나 원금을 갚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환계획 수립을 다 은행과 뭐 은행이건 그런 대출해 주신 분들과 소상공인들하고 다 상환계획 수립을 통해서 최대한 60개월, 그러니까 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고 있고, 거의 100% 가까운 98% 가까운 부분들이 다 작성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실이 될 부분들은 새출발 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30조 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 이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뭐 만기 연장이 도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뭐 늘 아시는 것처럼 R&D 계속 저희가 혁신을 하려고 있고,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고, 첨단 산업의 육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최근 들어 신성장 4.0 전략,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신성장 4.0이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 짤막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정부에서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270만 뷰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가까우면서도 우리가 가깝게 하고 있는 뭐 미래형 모빌리티, 25년도면 하늘로 떠다닙니다. 택시가. 그게 UAM이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노동, 교육, 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개혁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노동개혁은 뭐 최근에 뭐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든가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했을 때 근로시간 69시간이라는 거 프레임이 가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사실과 다르게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냥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연내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마련할 거고, 절대적인 큰 원칙은 절대 근로시간을 늘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육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개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혁은 지금 국민연금에서 종합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오늘도 뭐 언론에서 좀 많이 났던데, 도대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좀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서 종합운영계획이라는 걸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거고요. 국회에서 아마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혁신, 금융 혁신, 공공 혁신 부분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외환시장 부분에서 사실 여기서 아마 외환시장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원화표시 금융상품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해외에서의 수요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표시 금융상품의 매력도를 놀리기 위해서 저희가 외환시장도 굉장히 선진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곧 법 개정을 통해서 제가 실전이 될 거라고 보였습니다. 이제 건전 조정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근데 규제는 뭐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뭐 마지막 이제 미래 대비 부분인데요. 뭐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서 사실은 이민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의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민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와서는 사회적인 충격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를 안 하려고 하는 분야들, 뭐 우리가 3D 업종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굉장히 첨단 분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출산 대응과 고령화 대응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